사마줄거리. 동경에서 청주로 온 육겸은 초려장을 태워 임충을 없애려는 계책을 쓰지만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다. 소선풍 시진의 도움으로 임충은 양산박에 몸을 의탁하려 하지만 도량이 좁은 두령 왕류는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까 염려하여 임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면수 양지와의 인연으로 임충은 양산박에 머물게 된다. 한편 탁탑천왕이라 불리는 호걸조계는 유당, 지다성 오용, 도인 공손승, 원가 삼형제들과 채태사 생신을 기해 양중서가 보내는 막대한 예물을 도중에 빼앗기로 모의한다. 7. 채태사 생신강. 이때 북경 대명부에서는 양중서와 채부인이 후당에 마주 앉아 예물 보낼 일을 의논한다. 상공의 생신강은 언제 떠나기로 되었나요? 모레가 날이 좋기는 한데 다만 영거에 가지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요. 왜 밤낮 그 사람이면 무슨 일이든 마음 놓고 맡기겠다고 하시며 이번 길에 보내려 안 하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요? 채부인은 섬돌 아래를 가리켰다. 저 사람 말씀이에요. 양중서가 그 편을 바라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청명수 양지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양지를 청상으로 불러올리어 묻는다. 하마 내 너를 잊을 뻔하였다. 내 이번에 생신강을 연거하여 무사히 동경으로 올라갔다 온다면 내 너를 중히 쓸까 하는데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양지가 아랜다. 은상분부시라면 제 감히 거역할 도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상공 생신강을 어떻게 보내시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느니라. 태평거 열체에다 예물을 나누어 싣기로 하였는데 수레마다 허나태사 생신각이라 크게 쓴 황깃발을 꽂고 상군문 한 명씩 수레바퀴를 따르게 하여 줄 테니 내 모레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여라. 말을 듣고 나자 양지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일은 아무래도 소인이 감당기 어려울까 합니다. 따로이 사람을 구하시어 보시도록 하시지요. 내 그 무슨 말이냐. 내 너를 보내는 것이 다 뜻이 있어서 장차 너를 중히 쓰려 하기 위함인데 이를 거역하니 괴이한 일이다. 다름이 아니옳습니다. 소인이 듣자오니 작년에도 예물을 올려 보내시다 중도에서 도족대에게 이르셨다 합니다. 예서 동경으로 올라가려면 수로는 없고 모두 한로뿐인데 자금산, 일용산, 도화산, 상계산, 황리산, 백사오, 야운도, 적송림 등지는 모두가 도적들이 출몰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만약 금은 보물이 지나간다고만 알면 저들이 곱게 보낼 까닭이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소인이 이 소임은 감당 못하겠다 아래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군교를 넉넉히 풀어서 방어하도록 하여 줄 터이니 내 나서겠느냐. 군교라고 정작 도적의 무리들과 맞닥뜨리고 보면 제각기 그저 앞을 다투어 도망하기에만 골몰인 것을 설사 1만 명을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말 같아서는 생신강이 어디 떠나겠느냐. 양중서가 이마에 주름살이 굵어가지고 하는 말에 양지는 조용히 대답한다. 은상께서 만약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대로만 하게 두신다면 비록 소인이 재주는 없습니다마는 혹 이번 길에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내 이미 이번 일은 모든 것을 내게 맡긴 터다. 어찌 내 말을 아니 따를까 보냐. 어서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예물을 그저 심상한 여객의 행하와 같이 꾸민 다음에 건장한 금군 10명을 예사 진군처럼 차려서 각기 한 짐씩 지고 가게 한다면 비로소 길이 무사할까 합니다. 듣고 보니 따는 내 말이 그럴 법도 하다. 그러면 어서 그대로 알아 하여라. 양지는 그의 앞을 물러나와 특별히 가려낸 10명 상금군을 지휘하여 곧 예물짐을 꾸려놓았다. 이튿날 양중서는 다시 양지를 청존으로 불러들였다. 짐은 다 꾸려놓았느냐? 예, 이제 위령장만 내리시면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할까 하옵니다.
헌데 내하에서 따로이 예물 한 짐을 부중복원께 보내겠다 하여 도관과 우후 2명이 따라 나서기로 되었으니 그리하라라. 이 말을 듣자 양지는 다시 고한다. 여쭙기는 심히 황송하오나 소인은 역시 이번 길은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양중서는 낯빛이 변하였다. 모든 것을 너 하자는 대로 하여 주었는데 짐까지 꾸려놓은 지금 무엇이 또 못마땅하여 그러느냐. 은상의 분부를 받잡고 10만관 예물을 연거하여 무사히 동경으로 올라가는 것이 소인의 소임이옵니다. 수천리 먼 길에 그때그때의 형편을 따라서 혹 새벽같이 떠나야 할 때는 새벽에 나서야 하고 혹 밤길을 가야만 할 형편이면 밤길도 걸어야 할 것이니 쉬고 멈추기를 오직 소인 한 사람의 지시대로 할 수 있어야 이 막중한 소임을 무탈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옵는데 이제 도관과 우후 2분이 소인을 따라 나선다 하니 만약 중도에서 소인과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일이라도 있어서 끝끝내 대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이 또한 어려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염려 말아라. 내 저들 3명에게 각별히 분부하여 모든 일을 오직 내 지시대로만 따라하도록 할 것이니 그럼 내일 곧 떠나도록 하여라. 이튿날 양지는 오경에 일어났다. 10짐 예물에 따로 내하에서 가는 것이 한 짐, 도합 11짐을 11명 상금군에게 지운 다음 양지는 머리에 양립을 쓰고 몸에 청사삼을 입고 허리에 전대를 띠고 발에 마해를 신고 요도를 차고 박도를 들고 나섰다. 도관과 2명 우후도 모두 심상한 여행객의 행색이다. 15명의 일행은 양중서에게 하직을 고하고 부중을 물러나오자 북경 성문을 나서 동경을 향해 떠났다. 이때는 바로 5월 중순. 날은 청명하여 좋으나 다만 심한 더위에 길 가기가 고생이다. 양지는 새벽 서늘한 때를 타서 길을 가고 한낮 정 더울 때는 곧 쉬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경을 지난 지 6, 7일이 지나 차차 인가가 적어지고 행인이 또한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양지는 한창 더위가 무서운 대낮에만 오직 길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때는 도리어 주막에 들어 쉬기로 방침을 정하니 가뜩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상금군들은 참말이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무 그늘만 보면 그들은 곧 짐을 벗어 던지고 쉬려고만 들었다. 그러나 양지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저 어서 가자고 재촉이 성화 같고 그래도 좀처럼 들지 않는 자는 그대로 손에 잡은 채찍을 들어 어지러이 친다. 11명 상금군은 물론이요. 도관과 2명 우후 사이에도 날이 갈수록 양지를 원망하는 소리가 차차 높아갔다. 이러한 날을 거듭하기 7, 8일, 북경을 떠나온 지 보름 되는 6월 초 나흔날 일행은 마침내 황리강에 다다랐다. 남산 북녘 기구한 산벽 좁은 길을 더듬어 가기 20여리, 해는 바야흐로 한낮이다. 하늘에는 한 점 구름도 없고 태양만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날개를 접고 숲속 깊이 그늘을 찾아 들려 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더위도 더위려니와 이제는 다리조차 아파 다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고개 위에 오르자 그대로 모두가 송림 그늘 속에가 쓰러지고마니 이곳 황리강이 험로 중에서 가장 이름난 악명 높은 곳임을 아는 양지는 애가 탈 대로 타고 화가 끓을 대로 끓었다. 어서들 일어나거라. 얘가 어딘 줄 알고 너희들이 이러느냐. 한시 바삐 이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채찍을 번쩍 들고 외쳤으나 죽으면 죽었지 정말 더는 못 가겠소. 군사들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달싹을 안 한다. 양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채찍으로 상근군들을 어지러이 쳤다. 그러나 저놈을 일으켜 놓으면 이놈이 쓰러지고 이놈을 일으켜 놓으면 저놈이 쓰러진다. 양지도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관이 나서서 말한다. 여보시오, 당신도 그래 사람이면 털끝만치라도 인정이라는 게 있을 게 아니오. 저 사람들이 어디 깨를 피우느라 그러는 것이어야 말이지. 정말 더 갈 수 없는 바에야 억지로 어찌하겠다는 말이오. 허허, 기막힐 노릇이군. 얘가 대체 어떤 곳이라고 그러시오. 이 고개를 넘어서도 한 십리 사이에는 도무지 인가라고는 구경을 못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쉬어가겠다니 그게 될 일이나 한 말씀이오.
양지는 다시 채찍을 번쩍 들고 이놈들아 그래도 못 일어나겠느냐. 정말 아프게 매를 맞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으나 상금꾼들은 이제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는 모양이다. 양지의 분노가 그대로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문득 저편 송림 사이로 웬 사나이 하나가 고개를 쑥 내밀고 연의 이편을 살펴보다 들어가는 모습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이놈아, 너 웬 놈이냐? 양지는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박도를 꼬나잡고 그대로 구편으로 쫓아갔다.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우통을 벌거벗은 장정 7명이 7채 수레 옆에가 앉아서 쉬고 있다가 양지가 그처럼 박도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것을 보자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이놈들, 너희는 대체 못하는 놈들이냐? 우리는 호주서 동경으로 가는 대추장수다마는 너야말로 못하는 놈이냐? 우리도 동경까지 가는 장사꾼이요. 지금 누군지 우리 쪽을 연애 엿보기에 마음이 수상쩍어 그랬소. 우리도 난데없는 인기척에 잠깐 동정을 살펴본 게요. 노영들도 동경까지 간다니 그럼 동행이 되겠소 그려. 대추나 좀 드리리이까. 그만두시오. 양지가 돌아오자 도간이 황망히 묻는다. 그래, 정말 도적입디까? 알고 보니 대추장수입디다. 그 말에 군사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양지를 비웃어 맞이 않는다. 양지는 한우 수 없이 자기들도 그곳에서 쉬어가기로 정하였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한 사나이가 어깨에 통을 메고 고개를 올라와 역시 소나무 아래 이르러 땀을 식힌다. 상군꾼들은 그를 보고 물었다. 그 통 속에 든 게 뭐요? 막걸리요. 어디로 가져가는 거요? 고개 넘어가서 팔 거요. 한 통에 얼마씩이나 하오? 애누리 없이 오간이요. 상군꾼들은 서로 돌아보고 의논이다. 덥기도 하고 조갈도 나니 우리 한 통 사서 먹세. 그 좋은 말이야. 돈들을 거두어 가지고 막 사 먹으려 하니 이를 보고 양지는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이놈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뭘 사 먹겠다고 그러느냐. 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 먹는 것도 못하게 하슈. 이 무지몰각한 놈들아. 길에 나서면 매사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거다. 길 가다 흔히들 몽한약을 탄 술을 먹고 욕보았단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에 술장수는 양지를 돌아보고 냉소하기를 맞이 않는다. 이 양반 수작 좀 보아라. 언제 내가 노용들한테 억지로 술 팔아 달랬소.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소리를 다 듣겠네. 아니, 누가 당신 술에 몽한약이 들었다고 하였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는 말이지. 나를 앞에다 두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나보고 하는 말이지 뭐요. 개 눈깔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이건 세상 사람이 모두 도둑놈으로 보였더란 말인가. 뭐시라고? 너 누구 보고 하는 수작이냐? 피차 언성이 높아지며 형세가 제법 험악하여졌을 때 맞은편 송림 속으로부터 호주 써온 대추장수라는 사나이들이 제각기 박도를 들고 뛰어나와 묻는다. 왜들 이러시우? 술장수가 하소연한다. 네, 오늘 고개 넘어가서 술을 팔고 오려고 여기를 지나다 하도 덥기에 잠시 술통을 내려놓고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얼마냐고 물으면서 한 통만 팔라고 그러는 걸 이분이 썩 나서며 구슬에는 몽한약이 들었다고 사 먹었단 일이 난다고 그러니 네, 그래 어째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호, 그래서 시비가 났구먼. 우린 또 벼랑간 왁자하기에 웬일인가 했지. 하여튼 술 얘기를 들으니 반갑군. 저분들이 의심쩍어 못 사겠다면 우리가 사 먹겠소. 한 통에 얼마 줄이일까? 얼마고 뭐고 난 술을 못 팔겠소. 이 친구 봐라. 언제 우리가 노용술 가지고 뭐라기라도 했단 말이오. 달라는 대로 값은 쳐줄 것이니 어여 한 통 파시오. 팔라시면 드리기는 하겠지만서도 떠 잡수실 게 없는 거려. 그건 염려 마오. 우리에게 표주박 가진 게 있으니. 말을 마치자 한 사나이가 송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표주박 2개를 들고 나오는데 한 개에는 대추가 수북하다. 이편 일행들이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대추 장수들은 삥 둘러앉아 대추를 안주 삼아 눈 깜짝할 사이에 술 한 통을 다 먹었다. 먹고 나자 하나가 묻는다. 참, 지금 생각하니 우리가 값도 묻지 않고 먹었구먼. 그래 얼마요? 5간이요.
오간이면 비쌀 것도 없소마는 이왕이면 덤 한 잔 못 주겠소. 덤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면 할 수 없고. 자, 돈이나 봐도. 술장수가 돈을 세어 받는 동안 대추장수 하나가 남은 술통 뚜껑을 열더니 술 한 바가지를 듬뿍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이게 무슨 짓이요? 술장수가 소리치자 그 사나이는 마시다 남은 반바가지 술을 들고 그대로 속림 속으로 달아났다. 술장수가 불이 나게 그 뒤를 쫓을 때 또 한 사나이가 대추 담았던 바가지로 술을 또 퍼낸다. 술장수는 질겁을 하고 되돌아와 그의 손에서 바가지를 뺏어서 술을 도로 통에 쏟고 눈을 흘긴다. 보아하니 그래도 그렇지 않은 이들이 이게 무슨 행실이란 말이오. 한참 투덜거릴 때 한편 상군군들은 이제는 더 참을 도리가 없어 양지를 보고 사뭇 애거리다. 덥기도 하려니와 정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근처에 물 한 방울 구할 데도 없고 하니 그저 한 잔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도간과 우후들도 은근히 비위가 동하여 함께 청한다. 양지는 대추 장수들이 그 술 한 통을 다 먹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이를 허락하여 주었다. 그러나 술장수는 좀처럼 팔려 하지 않는다. 몽한약 든 걸 자시고 곧대꿀이나 가면 어쩌려고들 그러오. 당신네들이 죽고 볼 말이면 나까지 살인죄로 몰리는걸. 못 팔겠소. 못 팔어. 아까 양지가 한 말에 어지간히 심사가 틀렸는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빌다시피 하여 가까스로 남은 술 한 통을 사서 일행은 벌컥벌컥 들이켰다. 제알도 한 잔 하시지요. 어서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러지 마시고 한 잔 드십시오. 하도 고나는 통에 양지도 첫째는 더위가 견디기 어려웠고 둘째는 조갈이 심하여 마침내 반잔을 받아 마시고야 말았다. 두 통 술을 그 자리에서 다 팔고 나자 술장수는 빈 통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도로 고개 아래로 내려갔다. 이때 대추장수 7명은 소나무 그늘에 앉아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자리를 차서 벌떡 일어나더니 양지의 일행 15명을 손으로 가리키며 외친다. 어서 한잠들 자거라. 어서 쓰러져 자. 말이 미쳐 끝나기 전에 양지의 무리 15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추장수의 무리는 곧 송림 뒤로 들어가더니 각기 수레 한 채씩을 밀고 나와 수레에 실은 대추를 땅에다가 쏟아버린 다음 대신 11짐 금주보패를 싣고 그대로 언덕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 버렸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묻지 않아도 뻔하다. 조계, 오용, 공손승, 유당, 그리고 원가 삼형제의 7무리요. 또 술장수로 차리고 나선 것은 안락촌 사는 백일서 백승이다. 그러면 몽한약은 언제 탔던 것인가? 애초에 백승이 어깨에 메고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썩지 않은 그냥 술이었다. 그것을 7이서 한 통 다 먹고 나자 유당이 3통 뚜껑을 열고 한 바가지 떠먹기는 그 통의 술도 무해무독한 것임을 양지의 무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농가는 유당의 뒤를 백승이 쫓고 있는 사이에 오용이 또 술을 푼 바가지에 있었다. 바가지가 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몽한약은 이미 술에 풀어지고 만 것이다. 그것을 오용이 떠서 짐짓 입에 갖다 대려 할 때 백승이 불이 나게 돌아와 바가지를 빼앗아 통 속에다 도로 술을 쏟고 마니 그 귀신도 곡할 농간 속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모두가 지다성 오용이 꾸민 계교였다. 얼마 후에 양지는 정신을 차려 일어났다. 워낙 먹은 술이 적어서 남보다 일찍 깨어난 것이다. 둘러보니 11짐 예물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대추만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속에 도간과 2명 우후와 또 11명 상군군이 침들을 흘리며 혼몽이 쓰러져 있다. 양지는 기가 막혔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분하였다. 대체 무슨 낯으로 상공을 가 배울 것인가?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는 신세. 오, 그렇다. 차라리 이 언덕 아래로 몸을 던져 죽느니만 못하다. 곧 언덕 위에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 하다가 양지는 문득 다시 생각한다. 부모가 나를 낳아 길러주셨고 내 또한 어렸을 때부터 18반 무예를 익혀 오늘에 이른 터에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끊기가 너무나 애석하구나. 오늘의 이 욕을 후일 깨끗이 씻을 때도 있겠지. 달리 살 곳을 구하여 보자.
양지는 이렇듯 작정하고 마침내 혼자서 고개를 넘어 총괄을 찾아 내려갔다. 그날 밤 이경이나 되었어야 모든 사람은 비로소 깨어났다. 정신이 들고 보니 일은 아닌 게 아니라 큰일이다. 어떻게 저희들의 죄를 모면할 도리가 없을까 궁리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모든 죄를 양지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기로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먼저 본청 관사에 알린 다음 총총히 북경으로 돌아갔다. 한편 양지는 남쪽을 향해 황리강을 내려가 그날 밤은 숲속에서 한둔을 하고 이튿날 새벽 다시 길을 가기 20여리. 눈을 들어 둘러보나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고장에 또한 노자조차 품에 지닌 것이 없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우선 먹고야 볼 세상이었다. 양지는 마침 찾아 잃은 술집 문을 들어섰다. 한편 탁자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려니 부뚜막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묻는다. 뭘 드릴까요? 우선 술을 좀 주오. 그리고 밥을 먹겠소. 또 고기가 있으면 고기도 좀 주시오. 술과 고기가 나오고 또 밥이 나왔다. 든든하게 한 상 잘 먹고 나자 양지는 즉시 박도를 들고 술집 문을 나서려 했다. 손님, 술값 밥값을 안 내셨습니다. 안주인이 일깨웠으나 양지도 뻔뻔하다. 내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러우. 요다음 지날 길에 틀림없이 지불해 드리리이다. 말을 마치자 그대로 밖으로 달려가니 이것을 보고 상머리에서 이제껏 시중 들던 젊은이가 곧 뒤를 쫓아와 소매를 덥석 잡는다. 양지는 그 젊은이를 한 주먹에 때려 눕히고 그대로 다름질쳤다. 이놈아, 내가 가면 대체 어딜 갈 테냐? 등 뒤에서 누군지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다 보니 우통을 벗어붙인 사나이 하나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그 뒤로 지금 양지에게 주먹맛을 본 젊은이가 한 자루 창을 꼬나잡고 따라서고 또 그 뒤로 3-4명 장객들이 역시 몽둥이들을 손에 잡고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다. 너희 놈들이 죽지를 못해 안달이 났느냐? 나를 쫓아와 그래 어쩔 셈이란 말이냐? 양지는 큰 소리로 꾸짖고 박도를 두르며 앞장선 사나이에게로 달려들었다. 한 자루 박도와 한 자루 몽둥이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20여 합. 우통 벗은 사나이는 저도 남만큼은 무예를 익힌 모양이나 그래도 양지의 높은 무예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얼마 동안은 양지의 박도를 막아내기에만 골몰이더니 마침내 몸을 날려 뛰어나가며 외친다. 잠깐 내 말 좀 들으시오. 대체 니신지 성명을 통합시다. 나는 청명수 양지라 하오. 그러면 동경 양제사가 아니신가요? 그렇소. 내가 바로 양제사요. 이 말을 듣자 그 사나이는 몽둥이를 내어 던지고 땅바닥에가 엎드려 넙죽 절을 하고 눈이 있어도 태산을 몰라봤습니다 그려. 양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물었다. 노용은 대체 니시오? 이 사람은 80만 금군교도 임충의 제자로 조종이라 합니다. 도호 출신인지라 사람들이 저를 조독이라고 부릅지요. 전에 미천대주는 이가 있어 이곳 산동에 와서 장사를 하다 잘못해 본전만 들어먹고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있다가 다행히 대릴 사이를 구하는 이가 있어서 아까 보셨겠지만 부뚜막 앞에 있던 여인이 그게 바로 제 처입니다. 그래 이곳에서 이러고 지냅니다마는 지금 제사 어른의 무예가 지금 저의 사부 임교도와 유사한 것을 뵙고 하도 신기하여 함자를 여쭈어 보았던 것입지요. 오, 그럼 바로 임교도의 제자라. 임교도는 지금 양산박에 계시지. 예, 저도 풍문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게로 다시 좀 가시지요. 조정은 그를 청하여 주점으로 함께 돌아오자 곧 주석을 베풀어 권하며 묻는다. 그런데 양제사께서는 대체 이곳에는 어찌하여 오셨나요? 양지가 이번에 생신강조를 그에게 하소연하니 듣고서 조정은 말한다. 기왕 그러시다면 얼마 동안 제게 머물러 계시도록 하시지요. 후이는 감사하오마는 나의 지금 신세가 어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소. 대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양산박으로 가서 임교도를 찾을까 하고도 생각이나 다만 전일에 왕륜이 그처럼 붙드는 것을 떨치고 내려온 몸으로써 죄인이 된 이제서야 어슬렁어슬렁 찾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떳떳지 못한 것 같아 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터요.
저도 들으니까 왕윤이란 자가 워낙 도량이 좁아서 저의 사부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별 안 입고 온 꼴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일용산으로 찾아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일용산이 어디요? 예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청주 땅입지요. 그 산 위에 보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본래는 그 절의 주지였던 사람이 지금은 환속하여 머리를 기르고 산적의 두령이 되어 수하의 졸개 4,500명을 거느리고 지낸답니다. 이름이 뭐라 합디까? 금한호 등용이라 합니다. 마음이 계시다면 그러한 곳에라도 가 계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글쎄, 그럼 그래 볼까. 그날 밤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이튿날 양지는 주인에게 약간의 노자를 얻은 다음 박도를 손에 쥐고 혼자서 일용산을 향해 떠났다. 하루 종일 걸어 마침내 일용산 기슭에까지 이르렀으나 때마침 일락서산에 날이 저문다. 이 밤은 숲속에서 지내고 산에는 내일 아침에나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숲속으로 몇 걸음 들어가다가 양지는 깜짝 놀랐다. 웬 살찐 중 하나가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나무 뿌리에 가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다가 양지를 보자 옆에 놓은 선장을 집어들며 소리를 벽력같이 질렀기 때문이다. 내 어디서 오는 놈이냐. 양지는 아무도 없는 줄만 믿었던 숲속에 그렇듯 벌거벗은 살찐 중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으나 그의 말투에 자기나 한 가지로 관서 사투리가 섞인 것이 마음에 반가워 앞으로 나가 성명을 통하려 하였다. 그러나 중은 일어나자 불문곡직하고 철선장을 들어 그대로 양지를 치려 한다. 양지는 노하였다. 웬 중놈이 이리도 무례하단 말이냐. 곧 박도를 고쳐잡고 달려들어 두 사람이 숲속에서 어우러져 싸우니 두 마리 용이 보배를 으르고 한 쌍의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는 형세라. 지 눈 속에 흙기가 서리고 살기 가운데 금강이 번뜩인다. 이렇듯 싸우기 40~50합에 이르자 중은 문득 몸을 빼쳐 뛰어나가며 좀 쉬자꾸나 하고 외친다. 좋다. 양지는 저도 멀찍이 물러서며 대체 어디서 온 중이기에 무예가 이리도 높을까. 나도 쉽사리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 속으로 은근히 칭찬함을 맞이 않을 때 중편에서 또 묻는다. 대체 누구시오? 성명이나 통하십시다. 동경서 제사 지낸 양지라는 사람이오. 그럼 동경서 칼을 팔다가 파랗고 우일한 자를 죽인 사람 아니오. 옳소. 말을 듣자 중은 한바탕 크게 웃고 나더니 온 예서 우리가 만날 줄을 네 알았을까. 나는 연안부 노충경략상공 장전에서 제하를 지낸 노다리오. 세주목에 진간서 녀석을 때려 죽이고 오대산에 들어가 머리 깎고 중이 되었거니와 내 등에 꽃무늬가 있대서 그래서 모두들 나를 화화상 노지심이라고 그러지. 그가 화화상 노지심이라 알자 양지도 따라 웃으며 그런 줄 모르고 나는 누군가 했소. 명성을 듣기는 참 오래였소. 소문에는 사형이 대상국사에 계신 것 같이 들었는데 여기는 웬일이시오?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 내 원래 대상국사에서 채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저 표자두 임충이 고태위의 모함으로 하여 창주로 정백할 때 아무래도 그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 몰래 뒤를 밟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송공인 놈들이 해치려 들지를 않았겠나. 그래 나서서 구해주고 돌아왔는데 이 방송공인 놈들이 고태위에게 돌아가 내 말을 한 모양이라. 망할 자식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 드네 그려. 그걸 마침 내게 늘 놀러오는 파라코들이 먼저 알고 일러주기에 내 곧 채원 초막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정처 없이 나섰지. 한 번은 맹주 십자파라는 곳에 당도하였더니 거기 술집 안주인이 술에다 몽한 약을 타서 주는 것을 누가 그런 줄 알았나. 그대로 받아먹고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진 걸. 마침 그 집 바깥 주인이 돌아와서 내 선장과 계도를 보고 깜짝 놀라 약을 써서 나를 깨워주었기 망정이지 참말 아슬아슬하였지. 피차 통속명을 하고 보니 사내는 채원자 장청이요. 그 안악은 모야차 손이랑이라고 역시 천하호걸이라 곧 결의 형제 하였는데 그 장청이가 이곳 일용산 보주사가 몸을 숨길 만한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가보라 권하기로 이렇듯 찾아오지 않았겠나. 그래 두목 등용이란 자를 만나보고 같이 있자고 하였지.
그러나 이놈이 어디 들어먹어야지. 내 글에 홧김에 주먹짐을 좀 주었더니 이놈이 즉시 관문 셋을 첩첩이 닫아버리고는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네 그려. 어떻게 된 놈의 산인지 달리 올라갈 길이라고는 없고. 내 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참 궁리 중이던 판에 자네를 만난 게야. 노지심의 이야기가 끝나자 양지도 우위를 죽이고 북경 대명부로 정배 간 일, 양중서의 생신강을 연거하여 오다가 도중에 도적들에게 잃은 일, 조독이 조종을 만나 그에게 이곳 일용산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찾아온 일을 낱낱이 말한다. 이러고 있어봤자 별 수 없으니 조종의 집으로 가서 달리 좋은 도리를 의논하기로 합시다. 하여 두 사람은 그 밤은 숲속에서 새우고 이튿날 새벽 일찍이 떠나 조종의 술집으로 돌아갔다. 조종은 두 사람을 맞아들여 연방 술을 권하며 노지심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서서히 입을 연다. 저희가 그처럼 관문을 닫아버렸다면 두 분은 물론이거니와 1만 명 군마가 달려든다 손 치더라도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꾀로 취할 도리를 차려야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은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계책이요? 양지가 황망히 묻는다. 양제사께서는 이 근처 장원의 장객 모양으로 꾸미시고 저는 이 어른의 선장과 계도를 들고 이 어른을 결박을 지운 다음에 이 근처 젊은 무리 5, 6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되 우리는 이 근방에서 술장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중이 와서 술을 취하도록 먹고는 돈도 안 내고 한다는 수작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동네와 보주사를 아주 도륙을 내고 말겠다고 하기에 그래 술이 취한 틈을 타서 단단히 결박을 지워가지고 이처럼 대왕께 바치러 온 길입니다 라고 하면 제 필연코 관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등용이 앞에 나가거든 제가 곧 이 어른의 묶은 것을 끌어들일 것이니 그때 두 어른께서 힘을 합치신다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등용이 하나만 없애고 보면 그 나머지들이야 자연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 계책이 어떠할까요? 노지심과 양지는 그 참 묘한 계책이로군. 이구동성으로 감탄이다. 이튿날 양지, 노지심, 조종의 무리는 5, 6명 장정을 데리고서 일용산을 향해 떠났다. 상기슭에 이르자 굵은 밧줄로 노지심을 묶은 다음 양지는 머리에 양립을 쓰고 몸에 찢어진 포삼을 입고 손에 박도를 들고 조종은 노지심의 선장을 짚고 나머지 무리들은 몽둥이 하나씩을 손에 쥐고서 산으로 올라갔다. 첫째 간에 당도하자 간 위에서 파수 보던 졸개는 일행이 그렇듯 노지심을 잡아가지고 온 것을 보고 곧 나는 듯이 이를 고하러 산상으로 올라간다. 일행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2명 작은 두목이 간 위에서 나타나며 묻는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그 중놈은 대체 어떻게 잡았느냐? 조정이 나서서 대답한다. 저희들은 저 산 아래에서 술장수를 하는 사람인뎁쇼. 어제 이 중놈이 저희에게로 와서 술을 만판 먹고는 술값도 안 내고 짓거리는 소리가 이제 양산박에 가서 수천 명의 무리를 끌고 와서 일용산을 치고 너희들 동네에다가도 말끔 불을 질러버릴 터이니 그리 알라고 합니다 그려. 그래 제가 살살 달래서 술을 더 먹인 다음 아주 골아떨어지기를 기다려 단단히 결박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대왕께 바치러 온 길입니다. 그거 참 잘 됐다. 그럼 잠깐만 더 기다려라. 2명 작은 두목이 곧 산으로 올라가 이 말을 등용에게 고하자 등용은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과연 그렇다면 내 그 중놈을 이리로 끌고 오라 하여라. 내 그놈의 간을 내어서 술안주를 삼아 한을 좀 풀어야겠다. 영을 받고 작은 두목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 관문을 열고 일동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양지와 조정이 노지심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오며 사면을 살펴보니 산세가 심히 웅장하고 또 험준한데 지나는 세관의 무장이 또한 심히 험하여 경로, 강궁, 고죽창 따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아울러 내목과 포석이 산같이 쌓여 있다. 관문 셋을 차례로 지나 보주사 앞에 이르러 보니 거울같이 반반한 평지에 삼자 전문이 서 있는데 주위를 목재구로 뺑 둘러 성을 삼았다.
산문 아래 7, 8명 졸개가 늘어서 있다가 누지심이 잡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허연 이빨들을 드러내고 비웃으며 욕짓거리다. 저놈의 중놈이 바로 거센 채 하더니 끝끝내 붙잡혔구나. 내 천하 없어도 오늘은 곧대꿀 가는 날이다. 누지심은 아무 대답도 않고 조종과 양지에게 끌려 정각 아래로 갔다. 정각 위의 불상들은 모조리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는데 좌우에 창가 몽둥이를 든 졸개들을 늘어세우고 두목 금한호 등용은 호피를 씌운 교위 위에다 높지게 앉아 솜돌 아래 노지심을 내려다보고 꾸짖는다. 이놈 중놈아, 내 놈의 발에 챈 내 허리가 여지껏 아프다. 한껏 거센 채 하더니 내 오늘은 어디 좀 견뎌보아라.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노지심이 고리 눈을 부릅뜨고 이놈, 내 꼼짝 말아라. 한 소리 외치자 그것을 군호 삼아 좌우에 섰던 장객이 그를 결박한 밧줄의 한 끝을 잡아 낚았다. 보기에는 단단히 얽힌 듯 싶은 밧줄이 그대로 확 풀어진다. 노지심은 조정에게서 철선장을 받아들자 그대로 정각 위로 뛰어올라 막 몸을 일으켜 도망하려는 등용에게로 달려들었다. 한 번 내두르는 선장 아래 등용의 머리가 가루가 되고 남은 형세의 호피교이는 산산조각이다. 양지도 양립을 벗어던지고 박도를 휘두르며 나서고 조정 이하로 6, 7명 장객의 무리들도 각기 몽둥이를 들고 4, 5명 졸개를 때려 죽이니 나머지 무리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하도 놀라고 어이가 없어 멀거니들 서 있을 뿐이다. 이놈들 모두 항복 않겠느냐. 항복 않는 놈은 용서가 없을 줄로 알아라. 조정이 나서서 소리를 높이 외치자 5, 600명 졸개와 몇몇 작은 두목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항복을 올린다. 이날로 노지심과 양지는 산채의 주인이 되었다. 한 차례 잔치를 베풀고 서로 할애하기를 마치자 조정은 양지와 노지심에게 작별을 고하고 같이 왔던 장객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버렸다. 한편 10만간의 생신강을 어처구니 없이도 잃고만 북평대명부 양중서는 분이 꼭지까지 끌어올랐다. 더욱이 그렇게도 믿고 믿었던 양지가 도적대와 내통하고 자기를 배반하였다고 알자 사랑은 지극한 미움으로 변하여 양지를 잡는 날에는 그 몸을 1만 토막 내리라 이를 갈았다. 그는 서리를 불러 문서를 꾸미게 하여 곧 밤을 도와 제주부로 띄우고 한편으로 일봉 서신을 써서 동경으로 올려보내 이번 일을 채태사에게 고하였다. 양중서의 서찰을 받아본 채태사의 놀람은 컸다. 10만간의 생신강이란 오직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정작 물건은 구경도 못하였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이태를 연달아서다.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하여 한 명 부관에게 공문을 주어 친히 제주부윤을 찾아보고 대추장수 7명에 술장수 1명 그리고 도망한 군간 양지를 잡아 올리도록 하되 꼭 열흘이 기한이라 만약 열흘이 지나도록 못 잡아 올리는 때에는 사문도로 귀양 갈 줄 알라고 엄히 분부를 내리게 하였다. 태사가 보낸 부관의 입에서 이 말을 듣고 또 태사부에서 온 균첩을 보고 난 부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곧 소리쳐 죄인 잡는 무리를 부르니 솜돌 아래 한 사람이 있어 대답하고 나선다. 내 누구냐? 소인은 삼도 주포사신 하도라 하옵니다. 그러면 전일 황리강에서 도적 맞은 생신강은 그게 바로 내 관할이 아니냐. 상공께 아뢰옵니다. 소인이 저공공사를 맡은 뒤로 주야 불변하옵고 수하에 눈이 밝고 손이 잰 공인들을 풀어 황리강에 가서 죄인을 잡게 하였사오나 이에 이르도록 아무 종적을 못 보겠습니다. 이는 소인의 무리가 결단코 공사를 게을리함이 아니오라. 실로 달리 어쩔 수 없는 일이오니 상공께 없어는 깊이 통촉하여 주십시오. 네 이놈 듣기 싫다. 위에 있는 내가 엄히 굴지 않으니까 아래 것들도 자연 게을러지는 게야. 내 진사로 출신한 일에 역임하여 이제 일군의 제후가 되기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늘 동경 태사부로부터 한 간판이 내려와 태사의 태지를 전하되 열흘 기한으로 도적들을 잡아 경사로 올려보내라 하신다. 만약 기한을 어길 때는 다만 내 간증만 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문도로 귀양을 가야 할 모양이니
죄인 잡는 내가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 화가 내게까지 미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내 내놈을 가장 원악한 군주, 기록이도 찾지 않는 곳에다 정배 보낼 터이니 내 각별히 명심하렸다. 즉시로 문필장을 불러들여 하도의 뺨에다 먹으로 질배주 글자 모양을 뜨되 다만 고을 이름만을 비워두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하도는 답답한 심사에 긴 한숨이 새어나올 뿐이다. 그 사이 허다한 공인들을 풀어 각처로 도적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여도 아무 단서를 잡지 못한 형편이다. 이제 또 나선다기로 무슨 별 도리가 있을 것인가. 대추장수 무리라는 것은 필연코 심상광야의 도적대일 것이라 10만간 죄아를 수중에 넣은 이제 응당 저의 산채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지 황리강 근처를 그저 방황하고 있을 리가 만무한 노릇이다. 그것을 열흘 기한을 놓고 못 잡으면 귀양을 보낸다고 미리 자자까지 하여 놓으니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내와 마주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때 마침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그는 하도의 아우 하청이다. 하청은 같은 형제일지라도 죄인을 잡으러 다니는 형과는 달라 밤낮 무례배들과 어울려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노름판이나 찾고 하는 파라코다. 다른 때 같으면 왔느냐는 인사 한마디도 없을 형이었지만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사람 일이란 도시 알 수가 없다. 이놈은 본래가 술집 노름판으로만 떠돌아다니는 터라 혹 무슨 별난 소문이라도 귓결에 들은 것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딴 때와 달리 술 대접을 하고 또 열량 은자까지 지어주고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는 중에 하도는 과연 아우의 입으로부터 단서를 잡을 수가 있었다. 얼마 전에 하청이 노름판을 찾아 안락촌에 있는 왕가객점이라는 곳에 갔다가 마침 대추장수 일행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정령코 전에 본 일이 있는 운성현 동계촌의 조보정이었고 그 이튿날 아침 동구 밖에서 한 사나이가 술통을 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동행하던 객점 주인이 아른 체를 하기로 물어보았더니 백일서 백승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바로 그날 낮에 황리강에서 그 일이 있었으니 조보정 일행이 한 짓이 분명하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 백일서 백승이란 놈을 잡아다가 문초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이다. 하도는 듣고 나자 기쁨이 컸다. 곧 아우 하청과 함께 주하로 들어가 전후 사정을 부윤에게 낱낱이 고한 다음 8명의 공인을 이끌고 밤을 도와 안락촌으로 나가 왕가객점의 주인을 앞장 세우고 백승의 집을 찾아갔다. 때는 밤이 깊어 삼경이다. 백승은 곤히 잠을 자다 잡힌 바 되었다. 그러나 물론 쉽사리 불지 않는다. 하도는 수하 공인들을 꾸짖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다. 마침내 마루 밑에서 작물이 나왔다. 이것을 본 백승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으나 그래도 좀처럼 7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 부유는 크게 노하여 작물도 나왔고 또 내 이미 운성현 동계천 조보정의 무리들이 한 짓인 줄 다 아는 터에 내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저놈을 아프게 쳐라. 어디 얼마나 견디나 보자. 연하여 치는 독한 매질에 가죽은 터지고 살은 헤어지고 붉은 피는 상처마다 줄줄이 흐른다.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았으나 이제는 정말 더 참고 더 견딜 도리가 없다. 그는 마침내 불었다. 우두머리는 조보정이지요. 조보정이 웬 사람 6하고 제게로 와서 일을 짜고 저더러 술통을 메고 나서기라기에 그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정말이지 나머지 6사람은 도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오냐, 그만하면 족하다. 나머지 6놈이야 조보정만 잡고 보면 다 알 노릇이다. 곧 20근짜리 사과를 씌워 백승을 옥에다 가두고 부유는 한 장 공문을 내려 하도로 하여금 눈이 밝고 손이 잰 공인 20명을 거느리고 운성현으로 나가 본연에게 말하고 즉시로 조보정 및 6명의 정적을 잡아오게 하니 먼저 양중서의 명을 받아 양지와 함께 생신강을 연거하여 가다가 황리강에서 일을 당하자 도강과 함께 제주부로 나와 일을 알린 채로 그냥 이곳에 남아있던 2명 우후도 일행을 따라 나섰다. 하도는 밤을 도와 운성현에 도착하자
우선 일행 공인과 2명 우후를 객점에다 숨겨두고 단지 2명만 데리고서 운성현 아문 앞으로 갔다. 아문 앞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도무지 구경할 수 없다. 하도는 맞은편 다방으로 들어가 차 한 잔을 명하고 주인을 불러들였다. 오늘 어째서 아문 앞이 이렇듯 쓸쓸하오. 아침 공사가 막 끝난 길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당번인 압사가 누군지 아시겠소? 저기 오시는 분입니다. 다방 주인이 가리키는 대로 하도가 눈을 들어보니 현리로부터 과연 관원 하나가 온다. 눈은 붉은 봉황 같고 눈썹은 흡사 누에 같은데 입은 크고 수염이 길다. 나이는 30에 만인을 다스리는 도량이 있고 키는 6척에 사해를 휩쓰는 심기를 품었다. 지기가 헌황하고 흉금이 수려한 이 압사의 성은 송이요 이름은 강이다. 자는 공명이니 본래 운성현 송가촌 사람으로 얼굴이 검고 키가 작음으로 하여 모두 그를 흑송강이라 부르는 터이다. 평생의 재물을 우습게 알고 오직 의리를 중히 여기며 어버이를 섬기되 효도가 지극하고 사람을 대함에 지성으로 하여 남이 그에게 돈과 물건을 구함에 일찍이 거절한 적이 없고 널리 베풀어 남의 어렵고 급한 것을 구하여 주니 이로 인하여 이름이 산동하북에 들리어 모두들 그를 가리켜 급시우 즉 때를 맞추어 오는 담비라 일컫는다. 이날 송강이 현하를 나서자 하도는 길로 나와서 그를 맞아 다방 안으로 이끌며 성명을 통하였다. 이 사람은 제주부 주포사신 하관찰입니다. 압사의 고성대명은 뉘신지요. 천한 눈이 관찰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려. 이 사람은 송강이라 합니다. 하도는 자리에서 내려 곧 절하고 말하였다. 대명을 듣자 온 지 이미 오래나 다만 연분이 없어 여지껏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려. 황공합니다. 자, 관찰, 상자에 앉으시지요. 소인이 어딜 감히 상자에 앉겠습니까? 관찰은 상사에서 나오신 어른이요. 또 멀리 오신 손님이신데 어서 상자에 앉으십시오. 이렇듯 두 사람이 한 차례를 서로 사양하다가 마침내 송강은 주위에 앉고 하도는 객석에 자리를 잡았다. 차를 마시고 나자 송강은 물었다. 관찰은 이번에 무슨 일로 이렇듯 표현에 내려오셨습니까? 혹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실은 패부가나 황리간이란 곳에서 8명 도적대가 몽한약으로 북경대명부 양중서가 채태삭게 올리는 생신강의 군간 15명을 쓰러뜨리고 10만간의 금주보패를 훔쳐간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백승이라고 한 놈을 잡아다 물어보니 정적 7명이 모두 귀현에 있다 합니다. 그려. 그래 공문을 가지고 나온 길입니다. 백승이 공모하였다는 7명 정적의 이름은 무엇라 합니까? 괴수는 동계촌의 조보종이라는데 나머지 6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송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조보정은 의리가 나와 형제나 일반인데 만약에 내가 구하지 않는 때는 반드시 잡혀가서 목숨을 잃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대체 어느 틈에 그렇듯 큰 죄는 지었단 말인가. 내심으로는 놀랍기가 한량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보이지도 않고 내 그렇지 않아도 조개 그놈을 평시부터 수상쩍게 보았더니 그의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먼. 압사께서 힘을 써 주셔야만 일이 잘 되겠습니다. 그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도간에 든 쥐라 손만 넣으면 곧 잡아낼 것입니다. 그 공문은 관찰께서 몸소 당청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나 다만 이 일이 작게 볼 일이 아니니 미연에 누설이 안 되게 하시지요. 그러기에 데리고 온 일행 공인들도 객점 안에다 감추었습니다. 지금 본관이 막 아침 사무를 끝내고 잠시 쉬시는 터이니 관찰께서는 잠시 기다리시지요. 얼마 안 있어 다시 나오실 것이니까 그때 제가 이끌어 올리리이다. 어련히 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관찰께서는 그대로 예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송강은 다방을 나가자 거의 다름질쳐서 사처로 돌아갔다. 때를 놓쳤다가는 조개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다.
송강은 마곡간에서 말 한 피를 끌어내려 타고 바로 동문을 나서자 그대로 동계천을 바라고 나는 듯이 달렸다. 이때 조개의 집에서는 주인 조개가 오용 공손승 유당의 무리와 후원 포도나무 아래서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원가 삼형제는 10만간 예물에서 이미 저의 몫을 받아가지고 석계촌으로 돌아간 뒤다. 그때 장객이 들어와 알린다. 송 압사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시냐? 아닙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무엇 급히 배웠고 여쭐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무슨 일일까? 조개는 곧 나가서 송강을 맞이했다. 대체 웬일이시오? 그러나 송강은 말없이 조개의 손을 잡고 남의 이목을 피하여 앞장서서 한 옆 객방 안으로 들어간다. 조개는 마음에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황리강 일이 발각이 나서 백승은 이미 붙잡혀 있습니다. 백승의 입에서 형님 이름이 나와 지금 하관찰이라는 사람이 태사부 균척과 본주 문서를 가지고 나와 형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저를 먼저 보고 이 일을 의논하기로 제가 짐짓 하관찰을 다방에서 기다리게 하여 놓고는 이렇게 말을 달려 나온 길입니다. 한시바삐 멀리 떠나십시오. 제가 이 길로 하관찰과 함께 들어가 당청에다 공문을 들여만 놓으면 바로 이리로 사람을 내어 보낼 것이니 그때 후회 마시고 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려 즉시로 멀리 종족을 감추도록 하십시오. 조개는 듣고 나자 놀람하지 않으며 그런 줄은 도무지 모르고 있었구려. 아우님의 이 은혜는 대체 무엇으로 갚아야 한단 말이오. 한가한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떠날 채비나 하십시오. 이번 일을 같이 한 7명 중에 원소이, 원소오, 원소칠 3사람은 이미 석계촌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사람은 지금 후원에 있으니 잠시 들어가서 만나나 보고 가오. 조개는 송강을 이끌고 후원으로 들어갔다. 이분이 오학구, 이분은 계주에서 오신 공손승, 또 이분은 동로주 유당이시오. 송강은 급한 마음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불이 나게 장원을 나서며 그럼 형님, 어서 한시바삐 떠나십시오. 또 한 번 당부를 하고 말에 뛰어올라 다시 현리를 향해 나는 듯이 달렸다. 조개는 송강을 보내고 후원으로 돌아오자 오용의 무리를 보고 물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소? 참 누구시오? 변변히 인사도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버리시니. 그 사람이 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소. 그럼 혹시 그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오. 말을 들으니 백승이 잡혀 들어가 우리 7사람을 불었다나 봅니다. 곧 어디로 피해야 할 국리를 해야겠소. 지금 그분이 대체 누구시오? 본연 압사 송강이요. 아, 그분이 바로 때맞추어 오는 담비라 불리는 송강이시오. 나와는 참으로 막역한 사이요. 조개는 오용을 향해 묻는다. 일이 매우 급한데 대체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도망가는 것이 으뜸가는 계책이요. 송강도 그 말을 합디다마는 가면 어디로 가야 마땅하겠소. 내 이미 생각하여 둔 바가 있지요. 석계촌 삼형제에게로 가십시다. 그 사람들 집이 무에 크다고 우리 6이 가서 은신하고 있겠소. 그런 것이 아니오. 석계촌과 바로 지척 사이에 양산박이 있소. 지금 그곳 형세가 심히 흥황하여 관군들도 감히 바로 보지 못한다오. 정 무엇한 경우에는 그리로 피신을 합시다 그려. 좋은 말씀이오마는 저희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떡하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금은 보패요. 그것을 얼마간 내어주면 우리를 용납 안 할 까닭이 있겠소. 의논이 정해지자 오용은 유당과 함께 한 걸음 앞서 석계촌으로 떠나기로 하고 생신강을 겁탈하여 얻은 금주 보패를 5짐으로 나누어 묶어 장객들에게 지워가지고 일행 10여 명이 석계촌을 향해 동계촌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조개와 공선승은 그대로 장상에 남아있어 뒷수습을 한다. 장객 가운데는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전무를 후히 주어 달리 주인을 얻어가게 두고 따라가겠다는 패는 모조리 데리고 나서기로 하여 날이 저물도록 짐을 꾸리느라 한참 부산하다.
한편 송강은 다시 분주히 다방으로 돌아가 그제야 하도를 데리고 함께 아문으로 들어갔다. 마침 지연 문빈이 나와서 사물을 보고 있다. 송강은 하도를 이끌고 가서 좌우를 시켜 회피패를 걸게 한 다음 제주부에 공문을 올리고 아뢰었다. 제주부에서 긴급 공무로 하여 죄인 잡는 하관차를 내려보내셨습니다. 태사부에서 간판까지 내보내셨다니 한시가 급하구나. 곧 그놈들을 잡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송강은 조용히 아랜다. 지금 낮에 군간들을 풀었다가는 그놈들이 소문을 듣고 도망가기 쉽습니다. 어둡기를 기다려서 조보정만 잡고 보면 나머지 도적들도 손쉽게 그물에 걸릴 것입니다. 따는 그도 이치에 맞는 말이로군. 그런데 대체 동계천 조보정이라면 이름이 원근에 들린 호걸인데 이러한 일을 저지르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로고. 지현은 곧 현이와 주동, 뇌행 도두를 불러서 들여나가서 적들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분부를 받고 물러나온 세 사람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말에 올라 마보궁수와 토병 100명을 이끌고 하도와 또 2명 우후와 함께 동문을 나섰다. 길을 재촉하여 일행이 동계촌에 이른 것은 바로 초경이다. 미용공 주동은 현이와 내행을 돌아보고 의논한다. 혹 아시는지 모르겠소만 조가장에는 앞뒤로 다 문이 났소. 우리가 만약 일제히 가서 뒷문을 친다면 저희들은 필경 앞문으로 달아날 것이요. 조개도 무예가 남에게 뛰어나지만 나머지 6무리들도 만만히 다룰 패는 아니오. 저희가 죽기로 한 거하고 또 장객들까지 모두 들고 일어날 일이면 그 형세를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소. 우리가 2패로 나뉘어 나는 뒷문 밖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터이니 내도두는 그저 앞문을 들이치시오. 소위 성동격서로 이놈들을 모조리 잡아봅시다. 삽시오 내행이 말한다. 좋은 말씀이오. 그런데 앞문으로는 현이 상공을 모시고 주도두가 들어가시오. 뒷문은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나 주동은 고집하였다.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오. 조가장 뒷문 밖으로 길이 도무지 셋이오. 나는 전에 이곳에를 자주 가보아 길이 익소마는 내도두는 그렇지 못할게라. 만약 섣불리 놓친다면 그야말로 후회 막급이 아니겠소. 주동과 뇌행이 이렇듯 서로 자기가 뒷문을 지키겠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가 평소에 교분이 두터운 조개를 무사히 놓아보내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2 도두의 마음이 이러하니 아무리 현이가 몸소 앞을 서고 하관찰이 눈이 벌게져 따라 나섰더라도 조개의 무리들을 잡기는 애저녁의 그릇 노릇이다. 조가장에서는 이때까지도 수습이 미처 끝나지 않은 중에 관군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조개는 곧 장원에다 불을 지르게 하고 공성승과 함께 장객의 무리들을 이끌고 각기 박도를 휘두르며 뒷문을 열고 내달았다. 뒷문을 지키기로 된 것은 미영공 주동이다. 그들이 달려나오는 것을 보자 반대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리 간다. 어서 쫓아라. 놓칠라. 어서 잡아라. 하고 수하 토병들을 모조리 당치도 않은 곳으로 풀어보내고 자기는 급히 말을 채쳐 조개의 뒤를 쫓아가서 조보정, 어서 마음 놓고 몸을 피하시오. 내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양산박으로 들어가시는 게 상책일까 보이다. 그러한 말까지 일러주고는 그대로 돌아오고 앞문으로 향한 뇌행은 또 뇌행대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볼 수 없는 장원안을 이리저리로 군사를 풀어 한동안이나 도적 찾는 신용만 하다마니 모처럼 멀리 제주부로부터 조개의 무리를 잡으러 나온 하도의 실망은 컸다. 원체 어두운 데다 군사들이 길이 익지 못해 놓치고 만 걸 어쩌겠소. 여러분은 그래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려. 가만히 계시오. 우리 이 동네 사람에게라도 좀 물어봅시다. 혹시 무어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 곧 조가장 이웃 사람을 몇 명 불러다 물어보니 저희들은 이웃에 산다고는 하지만 조가장에는 별로 드나든 일이 없어 이번 일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며 혹시 조가장 장객에게나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까요? 한다. 장객들은 모조리 조보정을 따라가고 여긴 없는 터 아니냐. 아니 옳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뒤에 처진 패도 몇 명 있지요. 이 말에 현이는 곧 군사들을 풀어 마침내 2명 장객을 잡아가지고 일행은 운성현으로 돌아갔다. 지연이 엄히 신문하였으나 2명 장객은 그저 모른다고만 한다. 그러나 매질이 심해지자 그들은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지다성 오용 이하로 6명의 이름을 불고야 말았다. 그래, 그놈들이 어디로 갔다더냐. 원소이의 집으로 간다나 보더군요. 하도는 곧 밤을 도와 제주부로 돌아갔다. 부윤이 청상에 오르기를 기다려 곧 앞으로 나가 전우곡절을 이야기하니 듣고 나자 부윤은 분부를 내린다. 이미 그렇듯 도적들의 이름과 있는 곳을 알았다면 내 즉시 석계촌으로 가서 그놈들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하도는 아래었다. 석계촌으로 말씀하오면 바로 양산밭과 서로 통한 곳이라 관군, 선척, 인마를 얻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서 그 무리들을 잡을 도리가 없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다면 내 특히 능한 포도순검 하나를 뽑아줄 것이니 내 500간병 인마를 영소라고서 곧 떠나도록 하여라. 하도는 부윤의 태지를 받고 그 앞을 물러나오자 포도순검과 함께 500명 간병과 일제히 석계촌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조계의 무리 7명은 이때 원소 장상에 모두 모여 장차 양산박에 들어갈 일을 의논하더니 문득 몇 명 어부가 황황히 밖으로 달려 들어오며 난데없는 관병 인마가 바로 지금 촌중으로 지쳐 들어오고 있다고 일러준다. 그러나 그만 일로 놀랄 사람들이 아니다. 조계는 곧 좌중을 한번 둘러본 다음 먼저 유당을 향하여 유형, 형은 오학구 선생과 함께 노소와 재물을 배에 싣고 곧 주기에 술집이 있는 이가독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오. 우리는 관군 거동을 보고 나서 뒤쫓아 갈 터이니. 유당과 오용이 이에 응낙하고 일어서자 이번에는 원소이, 원소오, 원소치를 향하여 조계는 이러저러하게 개교를 일러주었다. 한편 하도는 포도순건과 함께 간병을 용설하고 석계촌으로 들어오자 바로 원소이의 집을 들이쳤다. 그러나 뜻밖에도 집안은 텅 비고 강아지 한 마리 구경 못하겠다. 하도는 그 이웃집에 물었다. 원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소. 모두들 아우집으로 가나 보더군요. 아우집은 어디요? 저 석계호 속에 있지요. 하도는 곧 인근을 뒤져 배 100여 척을 얻어서 일제히 나누어 타고 원소호 집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갔다. 나가기 올이나 하였을 때 문득 보니 멀리 갈대숲 속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한 척 작은 배를 몰아 나오며 노래를 부른다. 이 몸은 요아 와서 고기잡이로 다 늙었네. 관리놈들 모조리 죽여 조강가에나 바쳐볼까. 아는 이가 있어 일러준다. 저게 바로 원소오지요. 말을 듣자 하도는 곧 좌우를 돌아보며 일제히 앞으로 나가 빨리 저놈을 잡으라고 외쳤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놈 무고한 백성들만 해치는 관리 도적놈아. 내 감히 나를 잡겠다니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한바탕 꾸짖다가 문득 하도 배후에 활가진 군사들이 시위에다 살을 메우는 것을 보자 그대로 몸을 날려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하도가 군사들을 지휘하여 다시 배를 몰아 나가려니까 갈대숲 속으로부터 또 배 한 척이 나타나며 뱃머리에 한 사나이가 청량잎을 쓰고 녹사이를 입고 손에 한 자루 팔관창을 잡고 서서 노래를 부른다. 석계초는 내 고장이요 살인방아 내 생활아. 하도 순건 목을 베어다 조왕군께 바쳐나 볼까. 아는 이가 있어 또 일러준다. 저게 바로 원소칠입니다. 하도가 수하 장병들을 꾸짖어 잡으려 할 때 너희들이 날 잡아. 원소칠은 코웃음치고 슬쩍 뱃머리를 돌리더니 그대로 항구 안으로 손살같이 들어가 버린다. 관병들은 아우성을 치며 앞을 다투어 그 뒤를 쫓아 들어갔다. 항구 안이 심히 협착하다. 앞배가 미처 길을 찾아 나갈 사이 없이 뒷배가 10척, 20척 들이몰리어 배전과 배전이 서로 부딪히고 노와 노가 마주쳐 들지도 나지도 못할 지경이다. 하도가 언덕 위에 올라 사면을 둘러보니
우거진 갈대숲 속에 원소칠이 탄 배의 간 곳을 알 수 없고 좁은 물길이 하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대체 어디로 나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도는 두어 명 군사에게 영을 내렸다.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길을 찾아라. 군사는 영을 받자 곧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러나 한 시각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이놈들이 대체 어디서 무얼 하기에 도무지 소식이 없노. 어디 너희들이 좀 가보아라. 하도는 5명 군사에게 두 척 배를 주어 다시 나가서 길을 찾게 하였다. 그러나 또 한 시각이 지나도록 나중간 패들도 돌아오지 않는다. 해는 기울 대로 기울어 날은 이제 아주 저물려 한다. 원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다. 마침내 하도는 관병 5, 6인과 함께 한쪽 회선을 타고 갈대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해는 아주 지고 이제는 밤이다. 그대로 앞으로 나가기 한 올이나 하였을 때 바로 물가 언덕 위를 한 사나이가 손에 호미를 들고 지나간다. 하도가 물었다. 말 좀 물읍시다. 얘가 어디요? 사나이가 대답한다. 단둑을 하는데요. 혹시 배 두 척 지나는 것을 못 보셨소? 원소 잡으러 나온 배 말씀이요. 그러하오마는 원소를 잡으러 나온 줄은 어찌아시오? 바로 이 앞 오리만에서 원소하고 간병들이 한창 싸우기에 하는 말이요. 예서 걔가 얼마나 돼요? 바로 요 앞이요. 하도는 곧 가서 지원하려 생각하고 군간 2명에게 당차를 들려 먼저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러나 뜻밖이었다. 2명 군관이 영을 받고 언덕으로 올라오는 것을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그 사나이는 앞으로 달려들며 손에 든 호미로 머리를 한 번씩 후려갈겨 그대로 물속에다 처박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보고 하도는 깜짝 놀라 분주히 언덕 위로 뛰어오르려 하였으나 또 한 번 뜻밖이었다. 물속으로부터 한 사람이 불쑥 몸을 솟구쳐 하도의 2 다리를 잡아 그대로 물속으로 잡아낚는다. 배 위에 남아있던 관병들은 뜻밖의 광경에 그대로 배를 몰아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언덕 위에 있던 사나이는 몸을 날려 배로 뛰어오르며 손에 든 호미로 머리를 한 번씩 후려갈겨 모조리 거꾸로 뜨렸다. 한편 호미를 든 사람은 원소이요 물속에 숨었던 사나이는 원소칠이라. 이때 형제는 코로 입으로 물을 먹고 반주검이 된 하도를 언덕 위로 끌어올려 놓고 우리는 본래 살인방아로 생활을 삼는 사람이야. 내 따위가 우리를 잡으러 오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이냐. 하도는 애걸한다. 어디 소인이 오고 싶어 왔겠습니까? 위에서 가라시니 왔습지요. 집에 80노모가 계십니다. 소인이 죽고 보면 봉양할 사람도 없는 신세지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오. 원소의 형제는 껄껄 웃고 띠를 끌러 하도를 단단히 결박지웠다. 이때 뒤에 남아있던 포도순검은 한편에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중얼댄다. 원 남더러 웬일이냐더니 하관찰도 이게 웬일이야. 가더니 도무지 소식이 없으니. 때는 바로 초경이다. 달은 없고 하늘에는 별만이 총총하다. 포도순검과 간병의 무리들이 하관찰의 소식을 궁금히 여기며 뱃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을 때 이 어인 궤변인가. 난데없는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대소간선을 모조리 나뭇잎처럼 흔들고 뒤집어 놓는다. 간병들이 배 위에서 몸들을 가누지 못하고 혼백은 이미 중천에 떴을 때 문득 저편 갈대숲 속으로부터 화강이 하늘을 찌르더니 차차 이편으로 달아든다.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불이 붙은 갈대, 섭 따위를 하나 가득 실은 한때 작은 배들이 바람을 타고 무리를 미끄러져 오는 것이다. 제 몸 하나를 가누지 못하는 무리들이 배를 내어 불을 피할 수 있을 턱이 없다. 더구나 이것은 가뜩이나 협착한 항구 아니다. 삽시간에 대소간선에 불이 모조리 옮아붙어 미처 피하지 못한 자는 그대로 불에 타 죽고 간신히 불을 피한 자는 또 물에 빠져 죽고 물도 불도 다 피하여 가까스로 언덕 위로 기어오른 자는 어느 틈엔가 그곳으로 배를 몰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조개와 원과 삼형제 칼 아래
놀란 혼을 면치 못하니 본래 도수를 부려 그렇듯 광풍을 빈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일청도인 공손승이다. 포도 쓴 건가 500간병이 모조리 다 죽고 뒤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하도 한 사람뿐이다. 온소이는 하도를 향해 특별히 내 목숨 하나는 살려보내는 터이니 돌아가거든 부윤을 보고 내 말을 전해라. 제주 부윤은커녕 태사 채경이가 바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여라. 한바탕 꾸짖고 나서 아우 원소치를 시켜 석계촌까지 데려다 주게 하니 원소칠은 하도를 배에 싣고 촌중으로 데리고 들어와 내 이놈 머리는 온전하게 붙여보내겠다마는 다만 우리에게 왔다 간 표적으로 모가지 대신에 기는 두고 가야 하느니라. 하고 칼을 번쩍 들어 하도의 두 귀를 벤 다음 그제야 하도에 묶은 것을 풀어주니 하도는 병신이 된 것도 슬프지 않고 당장 아픈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목숨 하나 살아난 것이 다행일 뿐이었다. 한편 조개의 무리는 그 즉시로 석계호 촌박을 떠나 이가독으로 배를 저어갔다. 일행의 노소와 재물을 싣고 한 걸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오용과 유당이 나와 맞이한다. 조개가 공손승의 도술과 삼원 형제의 수단으로 500간병을 모조리 물속에 장사 지낸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오용의 무리는 듣고 나자 기쁨을 맞이 않는다. 그들은 곧 주기의 주점을 찾아갔다. 주기는 오용에게서 일동의 내력을 듣자 황망이 그들을 정청 위로 청하여 드리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접대하였다. 서로 보기는 처음일지라도 탁탑천왕 조개를 위시하여 7사람의 호골된 이름은 일찍부터 들어서 이미 귀에 익은 탓이었다. 술이 여러 순배 돈 다음에 주기는 문득 파파궁에 향전을 메워 맞은편 갈대숲 속을 향해 쏘자 소리에 응하여 졸개 하나가 배를 몰아 나온다. 주기는 곧 호골들의 성명과 내력과 인수를 적어서 졸개에게 주고 먼저 산채로 가서 고하라 일렀다. 다시 또 양을 잡아 이날은 밤이 늦도록 모든 호골이 술 마시어 즐기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주기는 조개의 무리를 청하여 배에 올랐다. 물길을 따라가기 한참 만에 한 곳 수구에 이르니 문득 언덕 위로부터 북소리 크게 울리며 7, 8명의 졸개가 네척 초선을 나누어 타고 나와 일동을 영접한다. 다시 앞으로 나가 일동의 금사탄에 배를 대고 일제히 언덕에 오르려니 산 위로부터 수십 명의 졸개가 분주히 내려와 앞길을 인도한다. 일동은 산 위로 올라갔다. 관 앞에 이르니 백이수사 왕륜이 일반 두령과 함께 나와 정중히 그들을 맞아서 취의정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청상에 오르자 조개의 무리 7사람은 오른편에 일자로 서고 왕륜과 두령들은 왼편에 일자로 서서 각기 서로 예를 베푼 다음에 객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먼저 왕륜이 입을 연다. 일찍부터 조천왕의 대명을 듣자 왔더니 뜻밖에도 이처럼 여러 호골과 함께 초라한 이곳에 광림하여 주시어 임한 기쁨이 또 없습니다 그려. 조개가 대답한다. 서사도 변변히 읽지 못한 한낱 촌부로서 오늘날 일을 저지르고 천하에 몸둘 곳이 없어 이처럼 찾아뵈온 것이니 두령은 부디 버리지 마시고 수하에 거두시어 소졸이라도 삼아주신다면 이만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주연은 크게 벌어졌다.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피리와 북소리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묻 두령과 7호걸은 곤커니 자크니 술잔을 기울였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술자리를 파하자 묻 두령은 곧 졸개의 무리를 인도하여 관 아래 객간에서 편히 쉬게 한다. 조개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우리들이 그렇듯 큰 죄를 지은 몸으로 만약에 왕두령이 용납하여 주지 않았던들 갈 곳이 어디 있겠소. 피차 이 은혜는 잊지 말기로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오용은 냉소함을 맞이 않는다. 조개는 물었다. 선생은 왜 웃으시오? 내 달리 웃는 게 아니오. 그래 형장은 왕륜이가 우리들을 정말 용납하여 줄 줄로 믿고 계시오. 그 안색과 동족만 보아도 다 알 일이지. 왜 왕륜의 안색이 어떠해서 그러오? 내 말씀할 것이니 들으시오. 처음에 제가 우리를 대할 때는 진심으로 반겨 맞을 뜻을 가졌던 것 같소. 그러나 아까 주연에서 형장이 우리가 500간병을 무찌른 이야기를 소상히 하시지 않았소.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비록 겉으로는 공손 선생의 도술과 원가 삼형제의 무예를 칭찬하는 채 하여도 실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뜻이 그 안색과 동정에 은연히 보입디다. 제가 만약에 우리를 산채에 용납할 뜻이 있을 말이면 이미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야만 옳을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만 보아도 벌써 알 일이 아니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겠소? 내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 둘째 두령 두천이나 셋째 두령 송만이나 다 보잘것없는 무리요. 오직 넷째 두령 임충이란 사람 하나가 인물입니다. 본래 동경 80만 군군 교두를 지낸 이로 지금 부득이하게 왕윤의 밑에 몸을 굽혀 있기는 하나 아까도 왕윤이가 형장께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적지 않이 불평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끼고 어떻게 일을 꾸며야만 하겠지요. 그런 줄은 몰랐구려. 하여튼 선생의 묘책으로 어떻게 우리 7사람이 안신할 도리를 차려주시오. 일동은 의논을 마치고 각기 자리로 돌아가 그 밤을 편히 쉬었다. 그 이튿날이다. 아침 일찍이 졸개 하나가 들어와 고하되 넷째 두령 인교두가 몸소 호골들을 배우려 나왔다고 한다. 오용은 조개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뜻이 있어 우리를 찾는 것이오. 맞아들여 동정을 보기로 합시다. 7 호골은 분주히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자리를 나누어 앉자 조개가 먼저 입을 연다. 일찍이 교두의 대명을 듣자 왔던 터에 오늘 이처럼 몸소 찾아주시니 이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려. 이 사람이 전에 동경에 있을 때 그 벗들과 서로 사귀되 일찍이 예절을 그르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여러 호골들을 모시고도 모든 일이 뜻같지 않기로 오늘 이렇듯 사제 말씀을 올리러 온 터입니다. 원 사죄라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리어 불안스럽습니다 그려. 오용이 나선다. 교두의 대명은 익히 듣자온 터요. 고구의 흉계로 없는 죄를 쓰시고 창주 초료장에서도 하마 위태로우셨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산박에는 누구의 청거로 들어오셨던가요? 시대관인입니다. 시대관인이라니 소선풍 시진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들으니 시대관인은 대주 황제의 적파 자손으로 의리는 중히 여기고 재물은 천히 알아 두루 천하호걸들을 맞아들인다 합니다. 교두에 출중한 무예는 차치하고라도 단지 교두를 청거한 시대간인의 남만 보더라도 왕류는 마땅히 교두께 첫째 교의를 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 하나만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실로 천하의 공론일 줄 믿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제게는 과분합니다마는 그까지 자리야 아무려면 됐습니까? 다만 위에 있는 사람이 도량이 좁고 능한 일을 질투하는 마음이 많으니 그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왕도령이 그다지 도량이 좁으니 같지 않은데 참 모를 일이 올시다 그려. 이번에 여러 호골께서 모처럼 우리 산채를 찾아주셨건만 저 왕류는 도리어 질투하는 마음을 품어 어쩌면 여러 호골을 이대로 산채에 머물러 계시게 안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용은 짐짓 뜻밖인 얼굴을 하고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려. 그러나 이미 왕두령 생각이 그러하다면 구태여 가란 말 들을 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다른 데로 물러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이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따가 여러 호골을 모시고 왕륜이 하는 거동을 보아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이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이루 갚아 올릴 길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들로 하여 산채의 여러 두령께서 의를 상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호골께서는 그저 모든 일을 이 임충에게 맡기십시오. 말을 마치자 임충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간 지 얼마 안 있어 산채로부터 졸개가 내려와 왕두령이 7분 호골을 산남 수정자로 청한다 한다. 곧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개를 돌려보낸 다음 조개는 오용을 돌아보고 물었다. 오늘 잔치가 어떻겠소? 오용이 대답한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야 말지요. 모두들 무기를 몸에 감추고 있다가 내가 수염을 어루만지거든 그것을 군호 삼아서 일제히 나서기로 하십시다.
조개의 무리는 각각 무기를 품에 감춘 다음 산채에서 내려보낸 7채 교자를 나누어 타고 산남 수정자로 갔다. 뭇두령들이 나와서 맞는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왕륜, 두춘, 송만, 임충, 주기의 무리는 좌편 주위에 앉고 조계, 오용, 공선승, 유당, 원소이, 원소칠의 무리는 우편 객석에 자리를 잡았다. 눈을 들어 둘러보니 수정 경계가 과연 절승이라 이 아름다운 풍광 가운데 호골 일군이 한 곳에 모이었다. 곤커니 작커니 술이 여러 순배 돌아 한낮이 제법 기울었을 때 왕륜은 문득 고개를 돌려 졸개를 보고 너 그거 내오너라 하고 명하였다. 소리에 응하여 서너 명 졸개가 나가더니 얼마 안 있어 금은을 담은 큰 쟁반 하나를 들고 들어온다. 왕륜은 잔을 손에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개를 보고 말하였다. 여러 호걸께서 이렇듯 모처럼 찾아오셨으나 조그만 웅덩이 물에 어떻게 수많은 진룡을 용납하겠습니까? 사소한 예물이나마 웃고 받으신 다음 따로이 대체를 찾아가시도록 하시지요. 조개는 대답한다. 우리가 이곳을 찾아오기는 대산에서 어진이를 부르고 선비를 용납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용납하여 주시지 못하겠다 하니 물러갈 밖에 도리가 없겠소이다 그려. 다만 저 백금은 모두 거두시지요. 약간의 노비는 우리들도 가진 것이 있소이다. 그렇게 사양하신다면 이 사람이 도리어 무한하지 않소이까. 우리가 호걸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양식이 넉넉하지 않고 방이 적은 탓이니 그리들 아시고 박한 예물이나마 받아주신 다음에 다른 데로 가보시지요. 왕륜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제껏 잠자코 있던 임충이 자리를 차고 일어서서 크게 꾸짖었다. 저번에 내가 산에 들어올 때도 양식이 넉넉지 않다느니 방이 적느니 하더니 오늘도 또 같은 수작이구나. 오용이 나서서 말린다. 임두령, 고종하십시오. 따져보자면 우리들이 이곳에 오기가 잘못이요. 우리들로 하여 화목함이 깨진다면 우리는 그저 물러갈 뿐입니다. 임두령, 제발 고정하시지요. 아닙니다. 오늘은 참말 저놈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륜은 크게 노하였다. 이놈이 정말 술이 취했나? 상하 분별도 없이 어딜 감히 이러느냐? 낙제한 궁벽한 선비놈이 산채의 주인이라 뽐내는 것이냐? 임충은 술상을 한편으로 밀어 엎치고 가슴을 헤쳐 나리 시퍼런 한 자루 칼을 빼어들었다. 이것을 보고 오용이 손을 들어 수염을 어루만지니 그것을 군호 삼아 원소이는 두천의 덜미를 잡아 누르고 원소오는 송만의 멱살을 붙잡고 원소칠은 주기의 어깨를 억눌러 각기 요동을 못하게 한다. 임충은 그대로 왕륜에게로 달려들어 그 가슴을 움켜쥐고 이놈, 남의 위에 서려면 도량이 넓고 재주가 깊어야 하느니라. 너같이 어진 이를 시기하고 능한 이를 질투하는 자를 살려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꾸짖기를 마치자 한 칼로 그 가슴을 찔러 죽이니 이를 보자 조개의 무리가 모두 품에서 칼을 꺼내 손에 잡는다. 두천, 송만, 주기의 무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우리들은 여러 호고를 모시고 따르리이다. 조개의 무리가 황망히 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오영은 곧 교의 하나를 들어다 임충을 앉히고 소리 높여 호령하였다. 이제부터 인교도로 산채의 주인을 삼으려니와 만약 복종치 않는 자 있다면 왕륜이로 본을 삼을 것이니 그리들 알아라. 그러나 임충은 교의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선생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오늘날 호걸들의 의기를 중히 여겨서 어질지 못한 도적을 죽였을 뿐이요. 실상 이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자리에 가 앉는다면 천하영웅들의 비웃음을 어찌하리이까. 임충은 조개 앞으로 가서 여러 호걸들을 둘러보고 말한다. 조용으로 말씀하면 의리를 중히 여기시고 재물을 우습게 하시며 지용이 겸비하시어 천하의 그 이름이 떨치신 터이니 오늘 의기를 중히 여기어 조용으로 산채의 주인을 삼으려 하거니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조개는 제삼 겸양하나 모두가 좋다고 이구동성이다. 임충이 조개의 팔을 이끌어 교의에 앉히고 모든 무리를 꾸짖어 정자 앞에서 3번 절하게 한 다음 한편으로 사람을 대체로 보내어 연석을 배포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산전산으로 보내어 작은 두목들을 모조리 대체 안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일행은 조개를 교마에 태워 대체한 취의정으로 갔다. 모든 사람이 조천왕을 인도하여 첫째 교위에 앉히자 임충은 다시 나서서 말한다. 오늘날 천행으로 여러 호걸이 이곳에 모이시어 이미 대의가 분명한 터라 자리도 공명정대하게 정하여야 하지 않겠소. 두 번째 자리로는 오아코 선생이 앉으시어 산체의 군사로서 병권을 집장하시고 장교를 다스리도록 하셔야만 되겠소이다. 오용은 겸사하였다. 이 사람은 한낱 총구석의 학구로서 비록 손오병서는 좀 읽었다 하나 아직 털끝만한 공이 없는 터에 감히 제2위란 당치도 않습니다. 그래도 임충은 굳이 오용을 둘째 교위에 앉히고 다음에 공손승을 향하여 공손 선생은 제3위에 앉아주십시오. 하니 당자가 사양하기 전에 조개가 먼저 나선다. 인교도께서 너무 이러시면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물러나고야 말겠습니다. 아닙니다. 공선 선생으로 말씀하면 대명이 이미 강호에 들리신 터이요. 용병에 능하시고 또 귀신도 알 수 없는 기모와 호풍환우의 술법이 있으시니 제3위에는 역시 공선 선생을 제하고는 마땅한 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공손승을 셋째의 교위에 앉힌 다음 임충이 넷째 교위도 다른 호걸에게 사양하려 하니 조계 오용 공선승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한다. 임두령께서 다시 다른 이에게 사양하시겠다면 우리는 이 산채를 떠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충을 이끌어 제4위에 앉히니 제5위는 유당이요, 제6위는 원소이요, 제7위는 원소오요, 제8위는 원소칠이요, 두청 송만 주기는 각각 제9위, 제10위, 제11위이다. 자리가 정하여지자 조개는 생신강을 검략하여 얻은 금주 보패를 내어 작은 두목들과 700~800명 졸개들에게 상 주고 소와 말을 잡아 천지신명께 제지낸 다음 크게 잔치를 베풀어 산채상하가 연하여 수의를 즐겼다. 양산박의 면목은 일신하였다. 조개와 오용은 묻두령과 상의하여 창부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준비하고 안배하며 어미하였다. 이로부터 양산박의 11명 두령은 의로 모여 교분의 정이 두텁고 의기가 드높았다. 임충은 조개 오용의 무리가 참으로 생사를 같이 하고 고락을 한 가지 하기에 족한 인물들임을 알자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처자를 산채에 맞아들이리라 생각하고 신복을 가만히 동경으로 보냈다. 그러나 가엾은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임충을 모함하여 멀리 창주로 귀양 보낸 뒤에 고태위는 기어코 임충의 아내 장씨로 며느리를 삼으려 핍박이 심하였으므로 장씨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절개를 온전히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반년 전의 일이다. 듣고 나자 임충의 뺨에 두 줄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주를 향해 떠날 때 다리가 주점에서 자기가 써준 한 통 효소를 보고 혼절하여 땅에 쓰러지던 가엾은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선하였다. 임충은 바로 창자가 끊기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자꾸 생각한들 무엇하겠는가. 모든 것이 한바탕 언짢은 꿈일 뿐이다. 임충은 이로부터 심중의 개념을 일절 끊어버렸다. 어느 날 조개는 오용을 돌아보고 말한다.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기가 대체 누구의 은택이요? 모두가 송합사와 주도두가 우리의 위태로운 목숨을 구하여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소. 옛사람도 은혜를 알고 갚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였소. 수하 사람을 운성현으로 보내 살해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고 또 우리와 일을 함께한 백일서 백승이 지금 제주부에 갇혀 있으니 하루바삐 구해낼 도리를 차립시다. 오용은 대답한다. 송합사는 본래 어진이라 결코 살해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우리로서야 물론 인사를 차려야 할 일이지요. 누구든 두령 한 사람을 운성현으로 보내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백승은 우선 차발관인들에게 인정을 쓴 다음에 탈옥의 기틀을 찾도록 하시면 좋을까 하오. 두 사람은 다시 다른 두령들과 상의한 다음에 유당에게 한봉 서신과 황금 100냥을 주어 운성현으로 송강을 찾아보게 하였다.